자, 우리 2학년들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명까지, 고대에 존재했던 여러 문명들까지 살펴봤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문명 이후에, 문명이 이후에 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 서아시아 세계, 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존재했던 곳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서아시아에 등장했던 아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그 더 서쪽으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면 그리스 세계에는 또 어떤 나라들이 등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34페이지를 보면, 자,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 후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바빌로니아 왕국은 우리 그때 함무라비 법전할 때 함무라비 왕이 통치했던 그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한 뒤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누가 이 메소포타미아를 먹느냐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혼란스러운 메소포타미아를 누가 통일하느냐?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정복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위협을 했냐? 조금 서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 크기가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얼마 못 갑니다. 왜 얼마 못 갔었냐면 당시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에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정복지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사를 시켰어. 예를 들어 어떤 정복민들이 영도를 정복해가지고 야 너네 영도 살지 마라, 저기 송도로 나가 살아라,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 사람들은 여기에 터전을 잡고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 뿐만 아니라 세금도 과하게 매깁니다. 과도한 세금.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세금까지 과하게 매기네. 자, 이러한 통치 방식을 우리는 강압적인 통치라고 부릅니다.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억압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막 이주시켜 버리는 등의 가혹한 통치, 강압적인 통치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의 불만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불만이 커지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아시리아 제국은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안 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사라진 기존의 이 메소포타미아 세계, 그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 그 지역을 다시 분열되어 있던 곳을 통일하게 됩니다. 보통 이 나라의 이름 자체는 그냥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을 쓴 왕조가 두 곳이 존재해요. 나중에 우리가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 페르시아를 세운 왕조의 어떻게 보면 성씨라고 보면 돼요. 이 왕조를 세운 사람들의 성이 사산씨면 얘네들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고, 이 페르시아를 세웠던 사람들이 아케메네스 가문이었다면 얘네들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더 앞서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 분열되어 있었던 서아시아를 재통일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에 존재했던 아시리아가 과혹한 통치를 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운 아케메네스 왕조는 어떻게 자신들이 재통일한 이 지역을 다스릴까요? 기존처럼 강압적으로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다가는 아시리아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멸망하고 말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나는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온 세상의 왕, 위대한 왕, 온 사방의 왕이다 하면서 주변의 모든 왕들이 내 발에 이제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항복의 표현인 거죠. 나는 모든 백성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는 글이에요. 아까 아시리아는 다 이주시켰잖아. 야, 너네 다 꺼져 했다면, 야, 너네 원래 살던 데 살아, 허용을 해주는 거야. 추가로 너네들이 원래 믿던 신 그대로 믿어도 돼. 대신에 바라는 거 뭐냐? 세금만 잘 내라. 세금 과하게 안 거둘게. 원래 내야 할 세금만 잘 내. 그럼 너네 알아서 원래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허용해 줄게. 라는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반항을 할까요? 아니요. 반항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 때와는 달리 굉장히 관용적인 통치를 했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원래 아시리아는 한 요 정도만 아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여기 하늘 색깔로 보이는 땅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우스 1세. 롤 하는 친구들은 다리우스라 하면 그냥 막 좋아 죽는데 이분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1세. 다리우스 3세 막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분은. 자, 다리우스 1세는 각 지역에서 그래도 반란이 안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이러한 반란을 진압하고 이집트에서 인더스강 우리 저번에 인도 문명할 때 배웠던 인도 쪽에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앙집권 체제란 당연히 나라의 중앙에 수도가 있을 거고 수도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죠. 즉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중앙집권 체제라고 부릅니다. 중앙에 있는 왕이 이 전국 각지의 본인의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했던 게 뭐냐? 첫 번째, 이 페르시아 전 제국을 20개로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총독을 파견해요. 이 총독은 왕이 직접 보낸 사람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각 지역의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국 문명 때 봤던 제후들과는 다른 점이 제후들은 왕의 터치 없이 지가 마음대로 다스려도 돼. 그런데 총독은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배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총독 못 믿었잖아. 그래서 총독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을 더 보내요. 걔네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왕의 눈, 왕의 귀였어. 실제로 얘네가 왕의 눈과 귀는 아니었겠지만 왕의 눈 같은 역할, 왕의 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총독이 제대로 하나하나 감시를 했겠죠. 그러한 감찰관도 보냈고 또 당시 제국이 너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깝니다. 이 도로의 이름이 왕의 길이었어요. 이게 다 왕의 시리즈야. 예, 자의식 과잉이 심한 거지, 왕님이. 다 내를 따서 왕의 눈, 왕의 귀, 그리고 여기는 왕의 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다. 그러면서 또 운하도 만들었대요. 운하는 멀쩡한 땅을 파가지고 인공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했던 운하도 만들었고 또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쓰는 돈의 단위도 통일해야 되고 다 같이 쓰는 도량형도 통일해야 됩니다. 도량형이라는 거는 길이라던가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예요. 우리는 길이 잴 때 센티미터, 미터, 몸무게 같은 거 잴 때 킬로그램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에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마다 쓰는 단위가 달라서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당장 여러분들도 근이 몇 g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종교를 이용합니다. 당시 이용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사람들이 사실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믿음을 중심으로 나라가 더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 뭉침을 위해서 이용했던 게 조로아스터교였던 거죠.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란 어떤 성격의 종교일까라고 했을 때 밑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조로아스터교에는 최고신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후라 마즈다라고 불러요. 이 아후라 마즈다는 빛이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다 아우른 빛이자 모든 걸 통달하는 진리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착한 사람, 선, 그 다음에 어둠은 나쁜 사람,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착함을 택하면 구원을 받고 나쁜 걸 택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최후의 심판의 날이 탁 다가오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봤을 때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종교와 많은 게 좀 닮아 있어요. 저 천국과 지옥의 개념, 그 다음에 부활한다.
혹은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뭐 기독교라던가 크리스토교라던가 아니면 이슬람교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종교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당시 왕은 나라의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힘을 합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우스 궁전. 페르세폴리스라는 페르시아의 수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다리우스 1세가 머물렀던 그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림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 세계로 떠나볼 건데 그리스는 그럼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부족한 지도에 그리는 그림 실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유럽부터 중동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유럽에 일단 영국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터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고 여기 빼꼼 튀어나와 있는 시에나 반도가 있고 여기로 사우디아라비아 해서 여기로 쭉 넘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페르시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페르시아는 여기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이런 그리스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는 위치상으로 여지역, 이 오리엔트 지역에 가까웠어요. 여지역을 오리엔트,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해가 떴죠. 이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동쪽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즉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해가 뜬다라는 오리엔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지역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오리엔트 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가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 특징이 뭐냐면 산이 많아. 그리고 섬이 많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서로 막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도시 단위로 각자 따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게 바로 도시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의 나라로 딱 뭉치지를 못했던 거죠. 이 지리적인 한계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폴리스. 이 폴리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폴리스로 유명한 게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였습니다. 폴리스들은 서로 이제 경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은 있었어. 우리는 같은 그리스 민족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고요. 신도, 그리스 사람들은 같은 신을 믿었어. 뭐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폴론 이런 신들 있죠. 그런 그리스의 신들을 믿고 동족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 폴리스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한 번씩 체육 행사도 해. 그걸 우리가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됐을까요? 이게 원형이 되어서 오늘날의 올림픽으로 발전을 한 거야. 1800년대 넘어서서 프랑스의 이제 쿠베르탱인가 하는 아저씨가 이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 약간 그런 걸 차용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이는 체육 행사로서 올림픽을 만들어낸 거였죠. 자, 그러면 이러한 폴리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그러면 이 두 폴리스의 특징은 어떻냐? 차이가 있어요. 먼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귀족들이 정치를 이끕니다. 돈 많은 귀족들이 이끌다가 점차 평민들에게 돈이 많아져요. 왜냐? 상업이 발달했거든. 그러니까 물건 팔다가 평민들이 돈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평민이라 쳤을 때 나는 돈이 많은데 지위가 귀족보다 약하니까 이거 좀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이 지위를 못 누리냐. 그래서 요구합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나를 무장해가지고 내가 다 돈 사가지고 돈으로 다 사서 내 자체를 무장해서 우리 아테네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대신에 나한테 그만큼의 권리를 달라. 내가 군인으로서 하는 그런 의무들 다 내가 이제 이 아테네를 위해서 모든 걸 할 테니까 나한테 그만큼의 의무를 달라,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부유한 평민의 등장에 따라 이들이 정치 참여를 그 권리로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한 게 바로 민주정의예요. 민주, 즉 모든 평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는 또 특이했던 점이 이 과정에서 독재자가 만들어질 걸 또 우려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참주라는 이름의 독재자들이 아테네를 지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재자가 출현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독재자를 어떻게 우리가 거릴 수 있을까? 독재의 위험이 우려되는 사람을
투표를 해가지고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만들어졌던 게 도편 추방제입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도자기 조각을 이제 여기다가 새겨요. 여기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조영현. 조영현 아무리 봐도 독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조영현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투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아테네 밖으로 10년간 추방합니다. 10년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다시는 독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당시 독재 위험을 견제했다. 스파르타는 사실 아테네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군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웃 있는 폴리스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으면서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즉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이었고 모든 남성 시민들을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합숙시키고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완전 아기 때부터 이미 군사적으로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게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예를 들어 뭐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뭐 좀 기형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죽입니다. 얘는 군사로서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꽤 두 폴리스가 다른 성격을 보인다는 거 봐주시면 좋고요. 그럼 폴리스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 크게 두 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폴리스의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높은 곳이니까 군사 방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전과 군사 방어의 역할을 했던 구역이다. 그 다음에 아고라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입으로 막 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곳이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가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 지역은 또 여기 전반을 다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좀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자. 지금의 터키 쪽, 튀르키예 쪽이에요. 그러자 이제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가 견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야, 너네 그만 깝죽대라 하면서 그리스를 공격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두 나라의 힘을 비교하면 페르시아가 훨씬 더 셌는데 그리스가 거의 막 두 차례 넘게 이제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힘을 똘똘 뭉쳐서 이걸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담겨있는 영화 중에 유명한 게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 침략을 제대로 못 해내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게 돼요. 한편 이제 그리스는 살판났죠. 특히나 이 그리스의 승리를 이끌었던 아테네의 경우에는 민주 정치가 완전히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당시 아테네는 민회라고 해서 평민들이 모인 의회 같은 겁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걸 중심으로 민주 정치를 더욱더 발전을 시켜나갔고, 야, 다시 페르시아 쳐들어오지 않을까? 아무리 힘이 약해졌어도 또 덤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델로스 동맹이란 거를 아테네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에서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돈을 좀 뜯어갑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 다른 폴리스에도 아테네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민주정치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쌤이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두 번째, 그러면 공직자, 공무원들, 예를 들어 아니면 판사, 뭐 이런 민에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뽑나요?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냥 누가 될지 몰라. 랜덤이야. 랜덤으로 뽑아가. 근데 이렇게 뽑혀가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벌잖아. 그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뽑혀가도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공직과 재판에 부담 없이 참여해라 라고 의미해서 수당을 줍니다. 돈을 준다는 거죠. 월급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민주정치가 꽃을 피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성, 외국인, 노예와 같은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러한 이 민주정치 참여에 있어서 제외당했고 성인 남성들에게만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특징이었고 그 민주정치의 특징은 특히나 밑에 나와 있는 페리클레스의 연설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중요하고 도시를 위한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그게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가난 때문이라면 우리가 돈을 줄게
수당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안녕. 20분 안 됐어요.